가장 순한 맛의 알렌 기로디의 작품이지만 최고작이 아닌가? 죽음과 욕망의 관계를 역적으로 보지 않고 순적으로 본다. 왜 이 마을에 계속 오래 머무를까? 들끓어오르는 욕망 때문이죠. 장례식에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끝난다. 욕망의 주체이지만 모두가 욕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에 의한 아들의 살해, 가장 단순한 것을 통해서 가장 강렬하게 우리를 압도하는 망치 역할하는 그런 걸작이다. BTV 이동진의 파이아케,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미세리코르디아라는 영화가 지금 개봉을 해서 작은 그런 규모로 영화가 개봉되어 있지만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죠. 올 한 해 사실은 저도 보았던 굉장히 많은 작품들 중에서 브루탈리스트와 함께 이 작품이 가장 뛰어난 두 작품이 아닌가 현재까지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은 스토리 자체가 무척이나 흥미롭고 그 속에서 굉장히 관객의 흥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영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어떤 함이라든지 또는 알렌 기로디라는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그런 시네아스트 중에 한 명인 사람의 영화 언어와 영화 어법이 그 속에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발현되었다는 점,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극 중에서 설명되지 않고 암시만 되고 넘어간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보고 나면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많은 그런 또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한 해설을 좀 저한테 요청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저 또한 그런 마음이 흔쾌히 생겨서 지금 이 영화 시간을 통해서 이 영화를 한번 깊숙이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해설은 언제나 그런 것처럼 당연히 그 마지막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보고 영화를 보셔도 괜찮은 분들이나 이 영화를 보신 분들만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훌륭한 작품이니까 극장에서 직접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 예술 영화지만 알렌 기로디의 작품으로서 국내에서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개봉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알렌 기로디의 작품은 이 표현 수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작품들이 많아서 호수의 이방인처럼 국내에 수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개봉할 수 없는 영화들이 많죠.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알렌 기로디의 순한 맛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작품이 정식으로 이렇게 개봉이 되어서 많은 분들을 알렌 기로디라는 이 작가 혹은 이 감독을 알리게 된 어떤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뛰어난 작가 혹은 뛰어난 감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최고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특히 이제 시네필 혹은 매니아들 이런 분들께서 그 감독의 가장 하드코어한 작품들이거나 가장 스타일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작품들을 최고작으로 흔히 꼽고 소위 말해서 순한 맛, 그 다음에 좀 보편적으로 더 많은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작품들은 폄하하는 또 습성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이 작품은 가장 하드코어한 호수의 이방인이라는 작품과 함께 가장 순한 맛의 알렌 기로디의 작품이지만 역시 이 두 작품은 기로디의 최고작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숭고한 사랑이 있고요. 굉장히 야단법석인 그런 어떤 욕망의 번짐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끌어오르는 분노 같은 것도 있고 터무니없는 웃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결합되어 있는 겉으로 보아서는 범죄 스릴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100분쯤 되는 어떤 영화의 그 러닝타임 중에서 정말 극 중에서 사건으로만 따지면 제일 중요한 사건은 사실상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40분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살인사건인 것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제레미라는 주인공이 뱅상을 살해한 사건의 과연 경찰에게 걸릴 것인가 걸리지 않을 것인가를 놓고 펼쳐지는 한바탕의 범죄 스릴러 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살인사건은 어떻게 본다면 극 중에서 꼬이길 대로 꼬이기도 하고 엉킬 대로 엉키기도 한 그런 욕망의 천태망상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설정 혹은 그 조건 자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스토리의 끝과 시작 부분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인공인 제러미가 10여 년 만에 오래전에 머물렀던 자기의 마을인 생마르샬로 돌아오게 된 이유, 그 이유 자체가 자기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스토리를 보다 보면 자기의 연인이기도 했으며 마음속에 혼자 품었죠. 장피에르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이 영화의 초반부에서 그의 장례식이 펼쳐지는 것이 극 중에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는 장피에르의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장피에르의 아들인 뱅상을 신부가 교회의 묘지에 안매장하는 장면입니다. 안매장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례식이라고 만약에 본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 영화는 장례식에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끝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를 채우게 되는 것은 외부에서 한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 그 마을에 펼쳐지는 어떤 그 욕망의 어마어마한 그런 소란한 어떤 그런 양상들 같은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죽음과 죽음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욕망이 떠들썩함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 모든 그 시끄러운 욕망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다 부질없었다. 결국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가라앉히는 구조를 갖게 되죠.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비범한 구석이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욕망이라는 것이 거대한 그 죽음과 죽음이라는 틀 속에 자리 잡은 그 내용을 차지한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을 품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인간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일종의 순환으로서 품고 있는 자연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양자 간의 관계를 서로 갈등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죽음과 욕망의 관계를 역접으로 보지 않고 순접으로 본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는 이제 마을의 공간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때 숲이 있고 마을이 서로 이제 인접한 구조로 이제 영화 속에서 펼쳐지게 되죠. 근데 극 중에서 적어도 현재 시점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제레미가 가장 욕망하는 사람, 그가 가장 육체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바로 어린 시절의 친구인 왈테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매일매일 일과 속에서 할 일도 없고 이 머물게 된 그런 집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아침마다 혹은 오후가 되면 항상 왈테르의 집으로 가서 술 한잔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를 유혹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의 집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숲을 지나는 것으로 극 중에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공간적인 구조를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고요. 혹은 그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날 이후에 버섯을 딴다는 또 다른 일과 때문에 왈테르 집에 들렀다가 다시 숲속으로 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인공과 이 왈테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포함한 이 거대한 어떤 욕망에 무슨 거미줄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숲속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병치되어 있고 서로 인접되어 있다라는 공간적인 구조와 세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 펼쳐지는 것은 사실 일종의 자연의 섭리 같은 것으로서 혹은 이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같은 것으로서 이 알렌 기로디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의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당연히 욕망일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별로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렌 기로디의 모든 영화가 다 욕망에 관한 영화일 테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제러미라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영화를 보고 나서도 가장 모를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제러미입니다. 이 사람은 영화의 거의 모든 장면에 나오고 살인사건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하고 욕망의 중심이 되어서 욕망의 주체이면서 대상이 되기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보아도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것인지 정확히 어떤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인물로 보입니다. 배우 자체가 그런 연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아마 그것은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던 연기의 방식이기도 하겠죠. 더군다나 이 영화는 내면을 이렇게 풀어헤치는 무슨 대사나 내레이션 같은 것이 있지도 않고요. 또한 이 영화에는 플래시백조차도 없습니다. 플래시백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있다고 했을 때 과거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주인공의 플래시백을 생각하는 사람의 관이 있다는 얘기인 것인데요. 알렌 기로디의 모든 작품들은 사실상 현재와 과거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이고 이 사이에 어딘가 에서 이 사건들이 펼쳐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인물들은 과거의 일들을 분명히 같이 겪었거나 혼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주인공은 모르거나 최소한 관객들은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영화에서 묘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플래시백이 없다는 것도 이 영화의 어떤 모호함을 가중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욕망 자체의 성격을 바라보는 기로디의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건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욕망일 텐데 더 자세히 말을 한다면 욕망 자체라기보다는 욕망의 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순환되는 욕망 속에서 그 욕망으로 굴러가는 것이 바로 세계의 작동 원리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영화는 세계 곳곳에 편재하고 있는 욕망의 범신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작품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극 중에 등장하는 수많은 욕망의 관계는 마주선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이라는 것은 서로가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공간에서 서로를 강렬히 원해야 그 욕망이 말하자면 적어도 한시적으로라도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요. 이 영화에는 그런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라는 인물이 B라는 인물을 욕망하면 B는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절하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C라는 인물을 욕망하는 방식으로 이 영화의 많은 부분들이 삼각관계로 짜여져 있고 그 삼각관계는 서로의 등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 영화는 욕망 자체가 성취되는 어떤 그런 쾌감을 주기보다는 수많은 그런 욕망이 얽혀지는 그런 욕망들 사이에서의 미끄러짐을 묘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들을 그려내는 데 굉장히 집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러미는 이 영화 속에서 거의 모든 시선을 갖고 있는 욕망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그가 욕망의 객체이기도 하다라는 것인데 이 영화의 시작은 이제 일반적인 영화처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툴루즈라는 대도시를 떠나서 10년 전에 머물렀던 그 마을로 가게 되는 긴 자동차 여행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통 타이틀 시퀀스에서 타이틀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는 어떤 방식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인물의 공간적인 설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보통 이런 방식을 쓰게 되죠. 하지만 이 영화는 신기하게도 그 장면이 굉장히 길게 촬영되어 있고 타이틀 시퀀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드라이버의 입장에서의 시점 쇼트로 주변 경관을 펼쳐지면서 굉장히 긴 롱테이크로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명백하게 시점 쇼트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시점 쇼트를 갖고 있는 그런 주체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시점 쇼트가 등장할 때 그 시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이제 권력자로 표현하는 그런 많은 영화의 어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굉장히 긴 초반의 시점 쇼트로서의 어떤 그런 그 도착하는 장면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 장면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화보다는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대체 운전은 누가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경우에 이 영화와 달리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차에 탈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보여준다든가 해서 시점의 주체가 누군지를 먼저 전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영화가 시점 쇼트를 쭉 보여주고 있으면 아, 운전하고 있는 제레미가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시점 쇼트를 사용하면서 주체를 완전히 처음에는 보여주지 않고 그 정보를 블랭크를 친 다음에 시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연 누가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시점의 주체로서 시선을 소유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그는 주체이지만 관객 입장에서 끊임없는 궁금증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그게 이제 제레미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인데요. 영화 속에서 제레미는 욕망으로 들끓어서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는 욕망의 주체이지만 그 자체가 신부라든지 마르틴이라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뱅상이나 왈테는 모두가 욕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욕망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영화 속에서 제레미는 끊임없이 많은 장면들을 일부러 자기가 이렇게 숨어서 훔쳐보거나 아니면 우연히도 엿듣게 되거나 이런 장면이 무척 많습니다. 엿듣거나 엿본다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주체가 되는 것인데, 정반대로 그 장면에서 특히 이제 뱅상의 아내와 며느리죠. 그 다음에 시어머니인 마르틴이 창가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밑에서 우연히 엿듣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흥미롭게도 엿듣는 그를 보여주다가 카메라가 돌리는 순간 바로 앞집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할아버지가 그를 내려다보면서 훔쳐보고 있는 장면을 영화가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는 엿듣거나 엿보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엿듣거나 엿보여지는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욕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영화가 끊임없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이처럼 욕망이 얽히고 설키는 관한 그런 영화라고 보았을 때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어떤 핵심적인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적인 어떤 그런 은유로서 많은 영화에서 차용되고 있지만 특히 이 영화에서는 그렇죠. 알렌 기로디의 이전 작품 중에서 도주왕에서도 보면 거기서도 이제 숲속에서 성과 관련된 어떤 것을 주게 되는 작물을 재배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버섯은 그 자체로 이 죽음과 욕망을 연결하는 그 자연의 섭리가 그 자체로 시각적으로 응축된 그런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것 자체가 이제 또 실제적으로 주인공이 소일거리 삼아서 버섯을 채취하는 장면이 사건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이 버섯이 성적인 어떤 그런 은유이면서 또 이것이 또 죽음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롭죠. 주인공은 우발적으로 뱅상과 싸우면서 그를 이제 살해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너무 급하니까 밤사이에 그를 죽이고 나서 숲속에 어딘가에 이렇게 파묻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내가 과연 시체를 제대로 묻었을까? 누가 본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죠. 더군다나 이제 죽은 사람은 자기의 가장 친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뱅상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숲속에 다음날 아침에 가보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묻었던 곳 근처에 나뭇잎들 사이에서 피가 묻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흉기로 사용했던 돌에 역시 혈흔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제 혼비백산에서 누가 볼까봐 나뭇잎도 치우고 이렇게 증거들을 조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시체를 묻은 곳에서 바로 그 나뭇잎들을 치우다가 거기에 자기가 원래 소일거리 삼아서 찾으려고 했던 버섯이 돋아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체를 치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급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돋아난 버섯을 따는 장면이 극 중에서 등장하는 거죠. 이 버섯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 이 버섯은 무엇을 먹고 자랐을까? 피를 먹고 자랐겠죠. 적어도 이야기상에서는 그런 맥락을 갖고 있기 마련인 것이고요. 그 버섯이라는 욕망을 싹 틔운 것은 어떻게 보면 깔려있는 시체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이 버섯은 주인공은 원래 따려고 했는데 갈 때마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한 뒤에야 최초의 버섯을 따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마을에서 버섯을 따는데 일가견이 있는 버섯 채취의 1인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부 필리프라는 사람이죠. 사실은 이 뱅상이라는 친구 그리고 또 이제 주인공인 제레미가 숲속에서 처음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끼리 레슬링 같은 장난을 하는 것인지 애매한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싸움으로 막 이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숲속에서 버섯을 따려고 해서
있었던 신부가 등장하게 되죠. 그 신부가 보통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걸려서 이제 그 두 사람의 그 몸싸움을 중지시키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두 사람 지금 싸우는 거예요? 혹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신부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Vous cherchez des champignons?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둘이 싸우게 되는 몸싸움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과격해지고요. 그러다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영화 속에서 살인사건으로까지 참극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폭력의 뉘앙스를 사실상 욕망의 뉘앙스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신부 입장에서 본다면. 작품 전체로도 사실은 그런 맥락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이 폭력과 욕망 혹은 죽음과 욕망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뭘 찾고 있냐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찾는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찾은 걸 봐라 라고 하고 본인이 찾았던 그물버섯을 보여주는 장면이 극중에 등장하죠. 주인공은 애초에 그 제러미는 그물버섯을 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서 도단한 버섯을 채취했을 때 그것은 그물버섯이 아니라 곰보버섯이었었죠. 이 영화 속에서 제러미가 욕망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떠나게 된 자기의 스승이기도 했었던 바로 장피에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그의 대체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그가 그런 욕망을 은밀히 갖고 있기도 했던 것처럼 보이는 왈테르라는 친구이죠. 근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욕망은 어떻게 보면 이 극중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계속 미끄러지게 되는데, 그 미끄러지는 것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그물버섯을 따려고 하지만 사실은 곰보버섯을 따게 되었던 상황하고도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하나가 버섯이라면 또 하나는 옷입니다. 제러미는 이 마을에 와서 처음에는 하루 있다가 가려고 했었죠. 장례식에 참석해서 예의를 표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죽은 그 장페르의 아내인 마르틴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나를 슬픔 속에 그냥 잠기게 하고 혼자 떠나려고? 라는 말을 하게 되니까 미안해서라도 하룻밤을 묵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부인이 가족 앨범을 보여주다 보니까 앨범을 넘기게 되죠. 그 앨범에는 1년 전에, 죽기 1년 전에 장페르가 찍은 수영복 사진이 있게 되는데, 그 수영복 사진에 꽂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영화에서 잠깐 암시된 것으로 보면 장페르에 대해서 그가 연모의 감정을 키웠던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강렬한 성적 욕망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을 이 제러미는 그 사진을 계속 이렇게 몰두하면서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다가 거실로 이렇게 나오게 된 마르틴한테 들키게 됩니다.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말라서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당연히 목말라서는 이제 둘러댄 말이긴 하지만 그는 지금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목마른 상태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욕망은 누구한테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장피에르는 이미 죽고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 대체제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영화 속에서는 왈테르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레미는 왜 이 마을에 계속 오래 머무를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들끓어오르는 욕망 때문이죠. 흥미로운 것은 장피에르에 대해서 이는 염호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장피에르라는 인물 자체는 극 중에서 사실상 초반에 시신으로만 등장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리고 장례식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저는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내적인 연결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리에스터의 유전에 등장하게 되는 돌아가신 그 할머니인 엘레나의 그 캐릭터를 극 중에서 사용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에서 할머니인 앨런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딸인 애니를 비롯해서 가족이 겪는 어떤 끔찍한 그런 악마와 관련된 이야기들 풀어 헤치죠. 장례식으로 시작하고 죽어서 등장하고 초반에만 잠깐 등장하지만 사실은 유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거의 모든 순간에 앨런이라는 인물이 깔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도 장피에르는 시신으로 등장하고 장례식으로 등장하고 초반에만 잠깐 등장하지만 사실상 이 영화 전편에 임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라고 묻는다면 옷을 통해서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래 하루만 있다 올 거기 때문에 옷가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집에서 하루 묵고 이틀 묵고 3일 묵게 되니까 옷이 없겠죠. 논리적으로도 당장 갈아입을 옷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마르틴한테 죄송하지만 옷을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 라고 하니까 장피에르의 옷을 빌려주죠. 표면적으로는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장피에르의 옷을 자기가 입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남자의 옷을 입고 싶은 것이죠. 그 남자의 옷을 입고 싶은 것으로서 그 남자에 관한 굉장히 강력한 욕망을 사실은 그는 그 욕망 속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이 제레미가 옷을 빌려 입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죽은 장피에르의 옷이고 또 한 가지는 빌려 입다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입은 것이지만 바로 왈테르죠. 왈테르의 집에 갔을 때 왈테르가 잠깐 뱅상 때문에 나갔을 때 더군다나 술 한잔 거나하게 이렇게 걸쳤겠다. 자기 욕망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던 제레미는 왈테르의 속옷을 입습니다. 러닝셔츠도 입고 팬티도 입어서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은 체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헐렁한 그런 상태인데도 그 상태에서 왈테르가 들어온 순간 자기의 속옷을 입고 있는 상대방을 보게 되죠. 너무 당황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게 될 때 그를 터치하면서 자기 욕망을 드러내려고 제레미가 하다가 쫓겨나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 쫓겨날 때 보면 너무 화가 난 것으로 보이는 왈테르가 심지어는 이 발코니에서 총을 쏘아서
자기의 친구를 위협해서 쫓아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쫓겨날 때 그는 안의 옷은 왈테르의 옷을 입고 있고요. 속옷은, 겉옷은 혹은 들고 있는 옷은 바로 이 장피에르의 옷을 들고 있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장피에르와 왈테르의 공통점은 바로 제레미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두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영화의 전체에서 퍼져 있는 어떤 이 제레미의 마음의 상태, 욕망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옷인데, 그가 그 순간에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영화에서는 굉장히 내적인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두 남자의 옷을 입고 싶을 정도로 이제 그 두 남자를 욕망했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묘한 뉘앙스들이 이 욕망의 이상한 얽힘 속에 침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인사건을 저지르면서 뱅상을 죽이게 될 때 뱅상을 죽이고 있는 그 제레미가 폭력을 행사할 때 입고 있던 옷은 바로 아버지인 장피에르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뱅상과 장피에르의 어떤 관계를 일종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은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아주 이상한 뉘앙스들이 영화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의한 아들의 살해 혹은 그 반대의 시도로서의 폭력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 영화는 극중에서 마르틴과의 관계를 일종의 유사 어머니적인 관계로 형상화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욕망의 관계를 또 그려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데, 세상에는 이제 거울의 구실을 하는 그런 걸작도 있지만 망치 역할을 하는 그런 걸작도 있는 것이죠. 이 영화는 명백하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그것이 도덕에 관해서이든 욕망에 관해서이든 아니면 철학에 관해서이든 그런 어떤 망치 역할하는, 불편하게 함으로써 다시 보게 만들거나 수고하게 만드는 그런 걸작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주인공은 극중에서 이제 그 신부인 필리파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훌륭한 두 개의 명장면을 통해서 영화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첫 번째는 신부님한테 의도치 않게 자기가 신부 자리에 앉게 되고 신부가 고백하는 자리에 앉아서 고해성사를 듣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입었던 옷은 바로 장피에르의 옷이죠. 하지만 산 위에 올라가서 또 신부와 또 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자기가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신부의 설득에 넘어가서 결국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게 될 때 그가 입었던 옷은 자기 자신의 옷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필리프라는 인물이 이 인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구실도 있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이 제레미를 놓고 이 삼각형의 구도가 있다고 쳤을 때 이 구도는 두 개인데, 위에서 펼쳐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니어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그런 삼각 구도를 보게 되면 한쪽에는 마르틴이 있고 한쪽에는 신부인 필리프가 있게 되죠. 근데 이 삼각 구도에서 보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바로 이 마르틴의 침소에, 그러니까 침대 바로 옆자리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될 때 제레미가 입고 있는 마지막 엔딩에서의 잠옷은 바로 장피에르 옷이죠.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 순간에 마르틴 옆에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의 옷을 입고 남편의 위치로서 함께 침소에 들면서 영화가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와 정반대로 신부가 등장하는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침대에 같이 들려고 하는 제레미가 잠옷 가지고 계신 거 없으세요? 라고 하면서 신부의 잠옷을 빌리려고 할 때 내 잠옷을 빌려줄 수가 없고, 너는 사실상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서로가 믿어야 하고 너는 그냥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식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 장면을 연출한다고 했을 때 신부와는 바로 자기 자신의 옷을 입고 그가 제레미가 누워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어떻게 욕망으로서 대하는지에 대해서 신부인 필리프와 뱅상의 엄마인 마르틴이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대하는 건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착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초 안에 TV 셋톱박스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TV 뒤 감쪽같이 숨어있죠? 선 없이 더 깔끔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SK 브로드밴드의 초소형 셋톱박스 스마트 3 미니. 지금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과 BTV를 신규 가입하면 이동식 TV까지 무료. 이것이 바로 BTV 무빙.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그러니까 이 영화의 첫 번째 삼각관계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레미가 죽이게 되는 뱅상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제레미가 욕망하고 있는 왈테르라는 친구,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영화를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떠올려 보시게 되면 사실상 뱅상과 왈테르는 서로 반대의 동작과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구도가 짜여져 있다는 걸 눈치채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뱅상과 만났을 때 뱅상은 이 제레미에게 굉장히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그런 제레미에 대해서 뱅상은 결혼을 했는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지금 헤어진 상태는 아닌지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드게임 엄청 많이 했잖아, 밤늦게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밤늦게까지는 하지 않았어 라고 제레미가 한 발 빼면서 그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드게임 옛날에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밤도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역시 제레미는 뱅상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똑같은 일이 뒤에 가서 왈테르와 제레미 사이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레미가 뱅상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 왈테르가 바로 제레미의 위치에 놓이게 되죠.
발테리에 대해서, 왈테르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것은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제러미가 하고 있고요. 제러미는 야, 우리 옛날에 굉장히 어린 시절에 친하지 않았니? 항상 같이 놀았잖아 라고 하니까 꼬꾸렇지도 않았는데 라고 왈테르가 발을 뺍니다. 그 다음에 야, 오늘 뭐 술 한잔 하는 게 어떠냐 라는 식으로 넌지시 물어보게 되니까 지금 어딜 가야 돼서 술자리를 할 수 없다라고 왈테르가 역시 발을 뺍니다. 그러니까 뱅상이 제레미한테 하는 행동은 제레미가 왈테르한테 하는 행동을 서로 반대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 서로가 등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두 사람이 짜여져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 뱅상과 제레미의 사이에서 혹은 제레미와 이 왈테르 사이에서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도 이 욕망의 어떤 기류가 흐른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핏 보아서는 자기한테 대쉬하는 옛날 친구인 이 제러미를 왈테르가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왈테르가 계속 마을에 있게 하려면 그가 옛날 빵집, 그러니까 장피에르가 죽어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빵집을 인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수에 찬성하는 사람이 극 중에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마르틴이고요, 한 사람은 왈테르입니다. 두 사람이 찬성하는 것은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 혹은 이 마을이 작동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서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영화가 묘사하지만 사실은 두 사람은 이 제러미가 이 마을에 있는 게 좋은 거죠. 그 이유는 두 사람 모두 제러미를 욕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왈테르는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있고 그것은 마르틴도 마찬가지이죠. 거기다가 둘이 술을 마실 때 사실은 제러미는 술이 약하기도 해서 술을 천천히 마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왈테르는 자꾸 빨리 마시도록 강권을 하죠. 그 이유는 술에 취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욕망이 해소되거나 이루어지는 과정을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디딤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거기다가 이제 친구가 자기의 속옷을 입었다고 해서 화는 나겠지만 총까지 쏠 정도의 오버액션을 하는 것도 자기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격발되는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왈테르도 사실상 이 단계에 대한 명분 같은 것이 필요했을 뿐이지 제러미를 욕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뱅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뱅상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제러미의 행동, 다시 말하면 제러미가 자신의 엄마와 모종의 어떤 관계를 갖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그 못지않게 뱅상은 아마도 과거의 어떤 장면하고도 연결이 되었을,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뱅상은 제러미를 굉장히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상대를 협박하는 순간조차도 상대를 툭툭 배를 만진다거나 얼굴을 쓰다듬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애초에 이 모든 몸싸움이 이루어졌던 것도 처음 시작에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친밀감을 의도했다는 것을 감안하게 된다면 사실은 뱅상조차도 굉장히 제러미를 강렬하게 욕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로 신부 필리프입니다. 그러니까 알렌 기로디의 거의 모든 영화를 다 봤지만 기로디의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이라고 그럴까요? 제 입장에서 필리프의 기준에서 이 모든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영화는 숭고한 러브스토리가 됩니다. 주인공인 제러미가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마다 항상 고비고비마다 나타나서 신부인 필리프가 지켜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작법의 실패, 그러니까 우연의 남발처럼 보여지는 어떤 그런 설정이겠지만 영화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처음 본 순간부터 제러미를 사랑하거나 제러미를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자신의 모든 생활을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찰한테 쫓길 때나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항상 그가 적재적소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가 그만큼 상대를 욕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동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 인물은 이 영화 전체로 보게 되면 다른 인물들은 욕망 앞에서 솔직하지 않거나 욕망이라는 것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비틀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욕망이 자꾸 빗나갑니다. 왈테르도 그렇고 뱅상도 그렇고 마르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면서도 솔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순수하게 매달리는 유일한 인물이 사실상 이 신부인 필리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굳이 자기가 사랑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상대를 욕망하면 그것을 고백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사랑 앞에서 가장 순수하고 그 사랑을 밀어붙여서 그대로 고백도 해야 되고 이럴 정도의 어떤 정직성까지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또 훌륭한 인상적인 그런 명장면이 있죠. 그 장면도 이 알렌 기로디가 어떻게 찍었거나 어떻게 촬영 혹은 편집했는가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석이 있을 텐데요. 제러미를 범인이지만 사실은 그 사제의 자리에 두게 되고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다 라고 해서 사제이면서 그가 평신도에 위치해서 이 고해성사를 하는 바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적어도 이제 표면적인 상황을 보면 아마 3번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독으로 신부를 찍은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단독으로 제러미를 찍은 장면이고, 또 하나는 두 사람 모두를 찍은 투샷입니다. 편집을 통해서 장면들을 골라냈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것을 갈마드는 어떤
어떤 편집의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면에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두 인물이 서로 대조를 할 때 그것을 강렬하게 맞세우는 어떤 장면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리피스 이후에 일반적인 영화의 이 편집과 촬영의 방식은 사실은 샷을 크게 잡았다가 점점 좁혀가는 방식으로 했다가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식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양쪽 다 풀샷을 찍고 그다음 미디엄 샷으로 점점 고조되다가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되면 단독샷 클로즈업을 하다가 이야기가 해소가 되면 점점점 그 장면이 끝나면서 풀샷이나 미디엄 샷으로 끝나는 방식,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연결을 하죠.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을 찍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투샷을 중간에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면 강렬한 굉장히 빅클로즈업으로 두 사람을 맞세웁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 인물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고백하거나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자기 어떤 실존적인 측면에서나 가장 진솔한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정말 타이트한 장면들을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육박하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중간에 대화가 이렇게 됩니다. Vous croyez vraiment à l'utilité de punir les assassins? Je crois surtout que c'est difficile de porter seul un tel secret. Pas vraiment seul. 다시 말하면 신부가 제레미의 비밀을 지켜준다면 제레미도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비밀을 함께 지킨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사랑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장면 최초에 투샷이 나옵니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웅변하듯이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를 통해서 한 30초, 40초가량 투샷을 통해서 계속 둘의 관계를 엮으면서 가장 중요한 대화들을 하게 하죠. 그러다가 제레미가 다시 반문을 합니다. À toute une vie. Le bonheur de voir l'assassin, tous les jours. 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 다시 원래대로 단독의 클로즈업 샷으로 투샷이 와해가 되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물론 촬영에서의 결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편집에서 그 장면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냈겠죠. 그런 내적인 논리를 만들어냈을 텐데 이와 같은 촬영의 방식이나 편집의 방식, 그것을 연기한 두 배우의 어떤 부분,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알렌 기로디의 어떤 방식까지 사실은 탁월한 명장면이 아니겠는가. 가장 단순한 것을 통해서 가장 강렬하게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대화 장면들을 찍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필리프는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영화에서 오매불망 이 제레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레미는 그에 대해서 사실상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레미한테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하자거나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거부가 되죠.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브랜디를 하자라는 말이 상대방이 그럼 그러자라고 해서 마침내 이루어지려고 했을 때 운도 없게도 하필이면 그때 밤거리에 찾아나온 마르틴이 등장하게 되죠. 그 순간 그럼 저는 이만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지게 되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신부는 명확하게 마르틴과 함께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그 삼각관계의 구도 속에서 자기가 거의 제레미의 등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상대가인 마르틴이 나타나면 그 매 순간마다 자기는 상대한테 항상 그 자리를 양보하고 그 자리를 좀 표표히 떠나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가 묘사가 되죠.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연민이 가닿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인물은 자기가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압니다. 그 사랑은 무상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보상이 없는 사랑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짝사랑 같은 그런 사랑일 수도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자기 사랑이 가없는 사랑이고 그것 자체가 온전히 양쪽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랑을 하면 상대한테 고백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러브 스토리는 거의 사랑의 영웅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이 사람을 사실은 도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가톨릭 사제의 행동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판결을 내어서 나쁘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필리프는 무척이나 훌륭하게 잘 만든 캐릭터이기도 하고 극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캐릭터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서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이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쇼킹한 장면이기도 하고 보통 일반적인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이 이제 후반부에 이 필리프의 벗은 몸이 영화가 이제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필리프는 이 두 번의 장면과 관련해서 사제이지만 상대를 사제의 위치에 두고 자기가 사랑을 고백하고 범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산 위에서 이 자살을 시도하는 제레미를 말리는 그런 두 개의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 처음에 상대를 어떻게 설득하냐면 제레미를 설득할 때 철학적인 이유로 설득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굉장히 약한 존재 혹은 기대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서 묘사하면서 어떤 설명하는 부분이나 범죄자를 고발을 해서 감옥에 넣는 것과 그렇지 않게 하는 것과 사이에서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사회윤리적인 그런 판단 같은 것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초반에 등장하죠. 두 장면 모두 다 이런 철학적인 부분을 한참 설명하고 나면 후반부에는 개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네가 살아있으면 좋겠고 내 옆에 있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절절한 고백인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의 입장에서 상대가 그랬으면 좋겠는 철학적인 이유와 상대가 그랬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이유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의 철학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제목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미세리코르디아라는 지금은 우리가 입에 익숙하지만 처음에 보았을 땐 제목도 잘 외워지지 않는 이 라틴어의 뜻은 바로 자비라는 뜻이죠. 이 신부는 자비를 실천한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고귀한 인물인데 이런 신부의 자비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그의 욕망에서 나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영화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벗은 그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결정적으로 경찰의 의심을 따돌리기 위해서 두 사람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부러 경찰이 들어오니까 그 상황에서 경찰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신부가 화를 내서 쫓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맥스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직후에 경찰이 나간 것을 보기 위해서 계단에 서 있는 그 신부의 나이든 몸을 보여주는데 이건 신부가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죠. 근데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반드시 묘사가 필요한 장면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부가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이제 욕망을 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그렇게 성적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취하려 한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랑은 무상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옷을 벗고 거기에 누워있는 것은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청년이 다시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자비의 실천을 하게 된 그의 강력한 동의는 사랑, 더 정확하게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바로 이 나체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영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사실상 사랑과 욕망과 철학이 그리고 자비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네 가지 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을 심지어는 죽음까지 끌어들여서 이것을 동치시켜서 한 덩어리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가 토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각 자체나 영화적으로 풀어내는 언어 자체가 탁월한 부분들, 그러면서 신선한 부분들, 우리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지점에 가닿게 만드는 혹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로 가장 인상적인 영화 속에서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압도적인 재능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으니까 이전에 영화사의 맥락 혹은 문학사 혹은 각각 예술사의 맥락에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알렌 기로디가 가장 많이 거명되는 이전에 뛰어난 감독들이 있다면 바로 클로드 샤브롤 같은 감독이나 아니면 루이스 부뉴엘 같은 감독이겠죠. 저는 이제 부뉴엘을 더 많이 떠올리는 쪽인데요. 하지만 클로드 샤브롤이나 루이스 부뉴엘의 영화들에서 등장하게 되는 일종의 차가운 어떤 기운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롱의 기운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알렌 기로디 영화에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누엘을 떠올리는 것처럼 부누엘의 유작으로서 또 국내에서 정식 개봉한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한 또 굉장히 뛰어난 또 다른 걸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욕망의 모호한 대상 BTV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주말도 가능, 야간도 가능, 오늘도 가능.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365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